전통적으로 그림과 글씨 그리고 문학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견해들이 많이 있는데요. 중국의 시들 가운데는 그림을 소재로 한 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림을 소재로 한 시들을 가지고 그 형상을 표현하는 것과 그 안에다가 정신을 담는 법, 그리고 그것들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 이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작품을 살펴보면서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예, 제 화시에는 정확히 말하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림을 그리면서 그 그림의 의미를 동양 화폭에 보면 이렇게 어느 구석지에다가 써놓은 것이 있죠, 글로. 그런 식으로 그림에다가 직접 시를 써놓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대개 화가가 직접 그걸 쓰거나 그렇지 않고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과 시를 쓰는 사람이 합작을 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이제 그림과 일체가 되어 있는 시가 또 한 종류의 그 재화시라고 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따로 그려진 그림을 보고 그 그림에 대한 전체적인 감상을 그림의 주변이나 그 그림을 붙여놓은 주변의 여백이나 이런 데다가 시로 쓰기도 하고, 또는 뭐 거기다가 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어떤 문집이나 이런 데다가 따로 그림에 관한 그림을 소재로 한 그런 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뭐 재화시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흔히 이제 재화시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그 그림에가 일치가 되어 있는 경우를 더 많이 지칭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문집에 따로 들어있는 재화시도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경우는 특별하게 이제 그 그림을 보지 않으면 상당히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그 시를 이해하는데 곤란한 점이 있기도 하죠. 재화시라는 것은 어쨌든 그림을 소재로 해가지고 쓴 것이기 때문에 시인이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정신과 그림 속에서 묘사되어 있는 어떤 예술적인 경지, 이런 것들을 시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의 대상이, 시의 소재가 역시 독립된 하나의 예술품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중시해야 될지 상당히 좀 곤란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재화시라는 것을 가지고 볼 때 우리가 1차적으로 보는 대상은 시이기 때문에 시에 들어있는 생각을 먼저 중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화시는 이미 그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많이 쓰여져 왔었는데, 여기서 뭐 그렇게 여러 종류의 재화시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 대표적인 작품만 가지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당나라 때 두보가 쓴 화응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응은 매이죠. 매의 그림이라는 것인데, 이 두보가 보고 쓴 매 그림이 누가 그린 어떤 그림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그 사실적이고 잘 그려놓은 그림이라는 건 알 수 있겠어요. 본문을 보십시오. 소련 풍산기. 소련, 하얀 비단 깁이죠. 거기에 바람과 서리가 일어난다. 창응, 화, 작수. 그렇게 그 하얀 비단에가 바람과 서리가 일어나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푸른매. 이 창응은 사실은 푸른매라고 이 풀을 창자로 해놨습니다만은 창자가 늙을 창자로도 쓰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노련하고 사나운 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창응이라는 단어는. 그 창응의 그림이 작수, 아주 빼어나게 그려졌기 때문이다. 수는 특이하다, 빼어나다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죠.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다음부터 구체적으로 그 매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송신, 사, 교토. 송신이니까 몸을 꼿꼿이 세운 것은 그 모습이 마치 교활한 토끼를 생각하는 듯하고, 이 매가 들판을 달리는 그 토끼를 잡아먹을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뜻이겠죠.
충목, 사, 수호. 충목이니까 견눈질을 하는 것은 마치 수호, 수심을 불러일으키는 북방의 오랑캐 같다. 북방의 오랑캐는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걸핏하면 중원을 침략하는 그 사나운 기질을 가진 그런 이민족이죠. 그래서 이 매도 그 다른 위에 나온 토끼와 같은 그런 짐승들을 잡아먹을 연구를 하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조선 광감적. 이 조는 매의 그 발에 묶어놓은 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선은 그 매가 앉았다가 날아갈 수 있는 그 틀을 가리키죠. 그 실과 틀에 가리틀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가리틀에서는 빛이 반짝반짝 나서 감은 뭐뭐 할만하다 이런 뜻이죠. 적은 떼어내다, 잡아내다 이런 뜻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속의 그 실과 틀이 너무 사실적으로 잘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손으로 금방 잡아낼 듯하다. 그리고 헌영, 세가호, 그 추녀에 앉아 있는 그 매의 모습이겠죠. 그것이 그 형세가 가호, 부를만하다. 그러니까 부르면 금방이라도 이렇게 날아올 것 같다. 그만큼 이제 그 매의 기세와 그 모습이, 그리고 그 매가 앉아 있는 주변 그 추녀랄지 또 매에 장식되어 있는 실이랄지 틀이 잘 그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매의 모습을 보고 나서 두보시의 선이 나오듯이 이제 두보 본인의 생각을 마지막 구절에다 써놨습니다. 하당격 범조. 어떻게 하면 범조, 평범한 새들, 다른 무새들을 쳐서 모혈, 새 평무했습니다. 그 새의 범조들의 털과 피를 평문은 평원을 가리키죠. 평원에다가 뿌릴까. 그러니까 그림 속에 있는 그 사납고 용맹한 그 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역시 두보시에서 튼이 나오는 것처럼 그 시를 쓰는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이입을 해가지고 자기도 호쾌한 기상을 기르고 싶다, 이런 의미를 이 시를 통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두보는 매에 관해서 이렇게 그림을 소재로 해서 쓴 재화시 외에도 또 하나의 상당히 재밌는 작품을 남기고 있는데요. 이 그림은 제백색이 그린 송응도입니다. 소나무 위에 앉아있는 매의 그림이죠. 이 그림과 조금 전에 시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그 매의 그 기상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는 재화시는 아닙니다. 재화시는 아니고 지금 상당히 긴 제목을 갖고 있죠. 이 제목을 풀어보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왕감병마사가 말하기를 근처의 산에 흑백에 백흑의 2마리 매가 살고 있는데 라자, 이 그물 치는 사냥꾼이 오랫동안 잡으려고 했지만은 잡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감병마사, 이 왕은 그 사람을 가리키죠. 이 병마사가 이 2마리 매의 생김새가 모골이니까 털과 기골이 매우 다른 매들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다른 면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특이하고 빼어난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섣달이 지나가지고 봄이 되면 더위를 피해서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깊은 가을을 생각하게 하는 그놈들의 단단한 기촉이나 이런 것들도 묘불가견, 영원히 오랫동안 볼 수 없게 될 테니까 그 모습을, 그 2마리 흰 매의 모습을 시로 좀 남겨달라고 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작품은 이제 2마리의 매 가운데 백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작품은 흰 매를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페이지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거는 두 번째는 검은 매를 묘사한 것인데 각각 2마리 매 다 아주 그 호쾌한 기상을 가지고 있는 매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 시 자체는 둘 다 지금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그 재화시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번역된 문장과 그 본문을 보시면서 시에 그 써 있는 매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것은 이제 검은매에 대한 묘사이죠. 자, 그런데 이 검은매에 대한 묘사도 보시면 이 매는 한겨울 양대에서 몇 날 밤을 묵었을까 했습니다. 이 양대는 송옥의 고당부에 나오는 것이죠. 이 양대는 초나라의 회황이란 그 왕과 또 무산에 사는 선녀와 이 로맨스가 이루어진 곳, 그 둘이 사랑을 나누었다는 신선세계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한겨울 양대에서 몇 날 밤을 묵었을까라는 표현은 이 검은매가 인간세계와 신선세계를 오가면서 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사냥꾼들의 그물이 아무리 교묘해도 그게 헛일이다. 이런 얘기는 이제 결국 그런 그 빼어난 능력을 가진 매를 왕감병마사와 같이 그 평범한 인간이 잡으려고 하는 게 부질없는 노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좀 더 자세한 의미는 교재에 있으니까요. 재화시와 관련해서는 다른 시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는 송나라 때 황정견이 쓴 제정방 화협입니다. 정방이라는 사람이 쓴 화협, 그러니까 화집이죠, 일종의. 이 협은 그 조그만 그 스케치북에 해당되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그 정방이라는 사람이 쓴 그 그림책에다가 붙임, 뭐 그거에 대하여 뭐 이런 정도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시는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해숭 연우기연, 해숭이라는 승려이자 화가인 사람입니다. 해숭이 그린 연우기연, 안개비 속에서 돌아가는 기러기라는 그 그림은 좌, 소상동정. 좌는 연로시키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연상시키다, 이끈다 이런 뜻으로 풀어놨습니다. 나를 소상강이, 소수와 상수죠. 합쳐서 소상강이라고도 부릅니다. 소상강과 동정호로 이끌어준다. 아마도 이제 이 그림에가 커다란 호수와 강이 있고 그 위를 날아가는 기러기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배경으로 묘사되어 있는 이 소수와 상수 그리고 동정호를 보니까 이 동정호는 이제 이 시인의 어떤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욕한 편주기거, 하는 부르다 이런 말이죠. 편주, 조각배를 불러가지고 돌아가고 싶지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는데, 그런데 고인 친구가 말하기를 이것이 단청이라고 했다.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림 속에 아마 이제 배도 그려져 있었을 텐데 그 배를 불러가지고 타고 같이 자기도 고향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이 그림을 보면서 했다라는 것인데, 그만큼 이 그림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또 당장에도 그 배 안에 그림 안에 있는 배를 불러가지고 고향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잘 그려져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시의 내용은 실은 그림의 내용이 굉장히 사실적이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보듯이 동양화에서 뭐 그림이나 풍경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그 사실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함축적이고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자면 이 그림은 그 풍경 자체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졌다라기보다는 그 그림이 전체적으로 풍기는 분위기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고향 생각이 나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역시 송나라 때 소식이 쓴 해숭, 좀 전에 얘기했던 그 해숭이죠. 아주
소품의 작은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하는, 또 풍경화를 잘 그렸다고 하는 승려이자 화가이죠. 해숭의 춘강만경이라는 그림을 보고 쓴 제화시입니다. 봄날 강에 저무는 풍경이죠. 봄을 보겠습니다. 죽의 도화 삼양지. 대나무 숲 바깥에 복사꽃이 두세 가지 피어 있다. 이 그림의 풍경이겠죠. 춘광순한 앞선지. 봄 강에 물이 따뜻해지니까 오리들이 먼저 그것을 안다. 그러니까 얘기는 이제 둘 다 그림의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에 대숲도 있고 강물도 있고, 그 다음에 강가에 복숭아 꽃이 몇 송이 피어 있는 복숭아 나무도 있고, 거기에 이제 오리가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루호만지 노아단. 역시 그것도 그림의 내용이겠죠. 땅에는 가득, 이 루호는 다 물쑥, 쑥을 가리킵니다. 우리 봄에 이렇게 캐먹는 나물로 먹는 쑥 있죠. 쑥이 가득하고, 노아, 갈대 싹은 짧다. 이 말이 이제 봄이 돼서 갈대 싹이 막 올라오고 있는 상태니까 아직은 많이 자라지 않은 짧은 상태다. 추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역시 그 그림 전체 내용을 이렇게 좀 시적으로 묘사를 해놓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구절에 가면 상당히 재밌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정시, 하돈, 욕, 상시. 이때가 바로 정시는 딱 이런 뭐뭐이다 이런 뜻이죠. 하돈은 강에 사는 보고를 가리킵니다. 보고가 욕상, 올라오려고 하는 때이다. 이 양자강의 보고들은 봄이 되면은 산란을 하기 위해서 위로 민물을 통해서 올라오죠. 그래서 이 무렵에 잡은 보고들은 그 휘맛이 굉장히 일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 해숭의 그림에서도 봄날의 풍경을 묘사해 놓은 그런 그림일 텐데, 그 그림을 통해서 소식은 옛날에 자기가 한번 먹어봤을 한 번이 아닐지도 모르죠. 그 봄날 강을 타고 올라오는 보고를 떠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역시 그 해숭의 그림이 굉장히 보고를 먹었을 때 소식이 보았던 그 강가의 풍경, 이런 것들을 잘 묘사해 놨기 때문에 금방 그것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그려졌다는 의미도 되겠지만은, 또 다른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이건 또 소식이라는 사람의 특별한 시적인 재능으로 인해서 이 그림을 보고 금방 이렇게 보고를 떠올릴 수 있는 재치를 부린 그런 시라고도 할 수 있죠. 자, 이거는 이제 그 심주라는 사람이 그린 계곡에서 낚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이 송나라 때는 유명한 그 실론가이고 시평론가인 어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무의 청랑시화에서는 특히 성당시대 시인들의 시를 아주 칭송하고 있는데, 그 성당시대 시인들의 시 가운데 어무가 가장 중시한 것은 오묘한 깨달음이죠. 그 어떤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깨달음을 시에다가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사람인데요. 청랑시화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당시인 유재흥치. 성당의 시인들은 오로지 취지를 일으키는 데에 주력했다. 그래서 영양괴각, 무적가구했습니다. 영양이 나무에다 뿔을 걸듯, 영양은 뒤에서 그 육식동물이 쫓아오면 숲으로 도망가가지고 나뭇가지에다가 자기 뿔을 걸어서 발자국을 숨기고 도망간다고 하죠. 그것처럼 발자국을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은 성당의 시인들이 쓴 시가 인위적인 어떤 그 묘사의 흔적이랄지 이런 것이 없이 굉장히 자연스럽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고, 기, 묘처, 영철, 영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묘한 곳은 속까지 밝게 비치며 영철하며 영롱하게 빛나서
불가주박, 모이거나 또는 멈출 수가 없다. 마치 공중지음, 상중지색, 수중지월, 경중지상, 공중에 흩어지는 소리랄지, 그 다음에 사물의 형색처럼, 또 물속에 있는 달처럼, 거울 속에 있는 모습처럼, 그것들은 뭔가 만질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오묘함이 말로 잘 설명이 안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유진이 의무궁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소리와 형색과 그다음에 달과 그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의 모습,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언어는 있지만은 그것이 언어가 다 하고 그 모습이 드러나더라도 또 그 모습을 감상하는 사람의 마음, 또는 그 모습을 묘사한 언어 속에 들어있는 뜻은 다음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그 감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여운을 갖게 만들어주는 게 이 당시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당시의 특징이 송시가 없는 것이 아니죠.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재화시의 경우에도 그 시를 읽으면서 그 그림의 그 뛰어난 모습, 어느 정도 훌륭한 그림이었길래 그 그림을 통해서 고향을 생각하게 되고 또 보고를 생각하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그 시가 적절하게 독자들의 어떤 생각을 자극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술적, 산문적이라고 하는 송나라의 시가 꼭 당나라의 시에 비해서 조금 품격이 뒤진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송나라 때에는 그림과 시와 그 다음에 서예이죠. 이 시서화가 결국은 하나의 정신에서, 하나의 기법을 통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을 하든 간에 학문적인 수련과 또 예술적인 기교와 또 감각, 이런 것들을 동시에 길러서 그것을 아주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해 내야지 훌륭한 작품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집중과 함축과 또 정서적인 직관, 이것을 좀 거기에 좀 치중했던 당나라 시보다 송나라 시가 좀 더 종합적이고 세련된 면이 더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구양수가 쓴 반고도라는 글인데요. 이건 산문입니다. 산문의 한 구절인데 지금 마치 시처럼 이렇게 7구절로 되어 있죠. 이 자체가 시는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 그림을 그린다는 것, 시를 쓴다는 것이 송나라 사람들한테 대표적인 송나라의 그 문학 이론가이기도 하죠. 구양수의 생각에는 어떻게 읽혀졌냐? 이거는 뭐 결국 당시 송나라 초기에 가장 영향이 컸던 문학 이론가이기 때문에 구양수의 생각이 다른 사람한테도 많이 전파가 됐겠죠. 역시 또 조금 전에 그 시를 감상했던 소식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고도라는 그림에 관한 설명인데요. 그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고화, 화의 불화형 했습니다. 옛날의 그림들은 화의 뜻을 그렸지 형체만을 그리진 않았다. 옛날의 그림이라 하면 육조 시대의 뭐 사혁이랄지 이런 유명한 화가들이죠. 당나라 때 오도자나 이런 화가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인물화를 그릴 때도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보다는 그 사람의 기질이랄지 성격, 그리고 몸 안에 축적되어 있는, 마음에 축적되어 있는 어떤 도덕적인 기품까지도 그림으로 다 전달해 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초상화에서 특히 눈동자를 중시하고 뭐 이런 옛날에 이런 그림 이론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뜻을 그리고 그 사람의 정신을 그리고 그 외적인 형체만을 그리지는 않았다. 매시 영물 무은정했습니다. 매는 이 매호신이라는 송나라 초기의 신을 가리킵니다. 매호신은 영물시에서, 사물을 노래하는 시에서
정감을 숨기지 않았다. 대개 영물시라고 하면 그 사물의 형상이나 모양새나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데 급급한데, 묘시는 그 사물을 노래하면서도 사물 자체의 정감뿐만 아니라 시인 자신의 정감도 숨기지를 않고 거기다 잘 기술적으로 드러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망형득이 지작화입니다. 형상을 잊고 뜻을 얻는 것, 또 형상을 잊어야지 뜻을 얻는 것,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득이망형이라고 하거나 혹은 득어망전, 등한사벌, 뭐 다 같은 의미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면 통발을 버리고, 또 강을 건너고 나면 나룻배를 뗏목을 버리고, 이런 것처럼 형체라는 것은 뜻을 전달하고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 수단이고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잊어야지 뜻을 얻는다, 뜻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작화, 아는 사람이 드무니까 차라리 분략, 이 분략은 차라리 이것만 못하다 이것이죠. 견시, 시를 보는 것을 그림을 보듯이, 그 그림을 통해서 정신을 읽어내듯이, 뜻을 읽어내듯이 보는 것만 못하다라고 해서 그 그림 안에 들어있는 것, 그 정신을 읽는 방식으로 시도 똑같은 방식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상했던 몇 편의 재화시들은 시와 그림과 서예가, 그리고 학문적인 수양을 하나로 생각하는 송나라 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재화시와 비슷한 그 정신으로 지어진 다른 작품들은 또 다른 주제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다음 강좌 때 또 계속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